안녕하세요. 자, 이번 과학탐구 실험 주제는 식품 첨가물 바로 알기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아래와 같이 4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 두 번째는 일상생활 속 식품 첨가물 줄이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식품 첨가물 조사하기와 식품 첨가물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을 조사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식품 첨가물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자, 식품 첨가물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 2항에 따라서 첨가물을 말을 합니다. 자, 이 첨가물은 식품을 제조, 가공, 보존을 함에 있어서 식품에 첨가하거나 혼합하거나 침윤시키고 혹은 기타의 방법,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식품에 첨가하는 물질을 말을 합니다. 자, 식품 첨가물은 화학적 합성품이 370여 종이 있고 천연 첨가물이 50여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화학적 합성품은 좀 위험한 물질, 몸에 안 좋은 물질, 천연 첨가물은 몸에 좋은 물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분자 구조는 비슷하다. 자, 보존료, 살균제, 산화방지제와 같이 식품 첨가물은 식품의 보존, 다음 운반, 운송의 편리성을 위해서 첨가하는 경우도 있고, 착색제, 발색제, 표백제처럼 이 색을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색제나 발색제는 사람들이 맛있어 보이게 하는 색깔을 추가하는 경우고, 표백제는 생선살과 같이 더 깨끗해 보이기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식품 첨가물 중 조미료, 감미료, 향료는 실제로 맛을 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죠. 자, 그 다음 팽창제, 강화제, 유화제와 같이 식품을 가공하면서 필요한 물질도 많습니다. 자, 증점제, 피막제, 검기초제, 거품억제제, 용제, 계량제 등 다양한 종류를 사용해서 식품을 제조, 가공,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식품 첨가물 중에 하나인 아질산 나트륨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질산 나트륨은 분자량 68.9953, 끓는 점 115도, 녹는 점 섭씨 271도, 밀도는 2.17 g/ml입니다. 자, 아질산 나트륨은 흰색 결정이고 물에 대한 용해성이 큽니다. 자, 물론 기름에도 잘 녹습니다. 하지만 물에 대한 용해성을 제가 먼저 써놨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는 여러분들이 햄, 자주 먹는 소세지, 그 다음에 베이컨 등의 가공육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공육이라고 한다면 몸에 안 좋은 물질, 안 좋은 음식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산지에서 직접 해먹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다 가공육이다. 뭐 참치라던가 혹은 여러분들 건 바나나, 건 포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바나나나 포도를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서 직접 거기서 먹고 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마트나 쓱배송을 통해서 택배로 배송을 시키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첨가물이 들어간 내용이다. 이거 같은 경우는 건포도, 건바나나 같은 경우는 가공 과일이 되겠죠. 아니면 시금치 통조림, 이런 것들도 가공 채소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햄, 소시지, 베이컨도 그냥 운송 혹은 보관을 위해서 가공을 한 가공육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공육 혹은 식품 첨가물들은 여러분들이 먹기 위해서는, 생산지와 떨어진 곳에서 소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아질산 나트륨은 옛날에 초석이나 질산염으로 사용했는데, 이것들이 몸에 쌓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아질산 나트륨을 이용을 해서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다. 자, 제법 보겠습니다. 제법은 질산 나트륨에서 이 질산 나트륨을 분해를 하면 산소 분자랑 아질산 나트륨이, 우리가 원하는 아질산 나트륨이 나오는데,
이 아질산나트륨이 여러분들이 화학적 합성물이다, 뭐 천연 합성물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화학적 합성물이든 천연물이든 다 식품에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질소 비료를 많이 뿌려서 키운 채소에는 우리가 따로 합성하지 않더라도 약 1kg당 적게는 수천 mg 수준까지는 들어있기 때문에 약 1g이죠. 1kg당 1g, 약 1% 정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화학적 합성물이든 천연 물질이든 의미가 없다. 자, 이 아질산나트륨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양이온, 나트륨 양이온과 아질산 음이온으로 결합된 이온 결합 물질이다. 자,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물에서, 수용액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지겠죠. 쉽게 이온화가 된다. 자, 어떻게 보면 초석이 몸에 쌓이는 것처럼 아질산나트륨은 이온 결합을 해서 수용액에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몸에 안 쌓인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식품 첨가물을 사용을 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질산나트륨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질산나트륨은 식품 내에서 보틀리뉴스균과 같은 그람 양성세균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세균에는 이제 그람 양성세균, 그람 음성세균이 있는데 보툴리누스균은 그람 양성세균에 해당이 한다. 자, 그럼 이게 왜 좋은 점이냐? 옛날에 18세기에 소세지병이 매우 유행을 했다고 해요. 자, 이 소세지병이 뭐냐면 소세지를 먹어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 옛날 선원들이 지금은 내연기관을 이용해서 항해를 하지만 옛날에는 바다, 바람 혹은 바닷물의 해류의 이동으로 배를 움직였죠. 노를 이용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느렸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습배송으로 하루 이틀 만에 오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강 하나 건너려면 바다 하나 건너려면 뭐 1, 2년씩은 걸렸죠. 자, 선원들이 처음에는 뭐 집에서 온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먹었겠지만 1년, 2년, 3년 이렇게 항해를 하다 보면 싱싱한 음식들은 이제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소시지를 가장 오래 보관할 수 있었던 소시지를 먹게 되는데 이 소시지도 마찬가지로 상하게 됩니다. 상한 소시지를 먹으면 이 소시지 안에서 생장하고 있던 증식하고 있었던 보툴리누스균이 이제 사람의 몸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선원들이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 자, 여러분들이 보툴리누스균 얼마나 위험한지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처음 들어본 건 아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자, 뭐가 있냐면 보톡스가 있다. 보톡스. 자, 보톡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고 주름이 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주름에다가 보톡스를 넣어줘요. 그러면 주름 옆에 있는 근육들이 어떻게 되냐면 마비를 일으켜서 굳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굳고 여기가 굳었으니까 주름이 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보톡스를 하는데 이 보톡스의 원료가 되는 게 보툴리누스균이다. 결국 사람을 마비시킨다. 호흡을 마비시킨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장점은 햄과 같은 음식에서 미오글라빈과 반응하여 붉은색으로 발색하여 맛있게 보인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선생님도 이제 스테이크를 많이 먹어본 적은 없는데 자, 제가 이렇게 스테이크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스테이크를 항상 시켜보면은 뭐 미디엄으로 해주세요, 웰던으로 해주세요, 뭐 레어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안에 피 같은 게 이렇게 고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죠. 저기 죄송한데 저는 미디엄으로 시켰는데 여기 피가 너무 많아요. 좀 더 익혀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제 종업원들이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아, 이거는 피가 아니라 미오글라빈이에요. 근육이 용해질 때 나오는 물질입니다. 다 익은 거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자, 햄과 같은 음식에서 이 미오글라빈과 반응을 해서 아질산나트륨은 붉은색으로 발색을 합니다. 그럼 고기가 회색인 것보다 고기가 붉은색인 게 조금 더 맛있고 싱싱해 보이겠죠? 자, 이런 장점이 있다. 사람들에게 미각을 돋우는 작용이 있다. 자, 세 번째 장점은 아질산 이온이 고기 내의 지방과 지방 내에서 산소 라디컬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질산 이온으로 변화시켜서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럼 산소 라디칼과 반응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한번 알아볼게요. 산소 라디칼은 반응성이 매우 커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애들과도 많이 반응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경우가 뭐냐면 버스 정거장이나 지하철역 혹은 차가량이 많은 곳에 가면 차를 기다리다 보면 눈, 코, 입이 따끔따끔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눈이 따끔거리고 목이 칼칼해지는 경우가 많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자동차에서 나온 질산가스들이 오존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 오존이 에너지를 받아서 산소 분자랑 산소 라디칼로 쪼개지게 됩니다. 자, 안정했던 분자를 강제로 원자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매우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 산소 라디칼은 옆에 있는 다른 분자랑 반응을 해서 특히 오존층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죠. 오존과 또 다른 산소 라디칼을 만든다. 산소와 또 다른 산소 라디칼을 만든다. 자,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분자들은 남아나지 않고 산소 라디칼은 계속 증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눈, 코, 입이 따끔따끔한 거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질산 이온이, 아질산 나트륨, 우리가 첨가한 식품 첨가물 중에서 아질산 나트륨이 산소 내의 라디칼과 반응을 해서 조금이나마 더 안정한 질산 이온으로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양이온, 음이온도 불안정하지만 라디칼은 더 불안정하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작용으로, 산소 라디칼을 줄이는 작용으로 음식의 산화를 방지합니다. 자, 네 번째는 좀 믿을만하진 않아요. 자, 믿을만하진 않지만 청산가리 등 이러한 독극물, 시아나물질과 같은 독극물을 먹었을 때 아질산 나트륨이 해독하는 효과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1, 2, 3번은 좀 확실하니까 1, 2, 3번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질산 나트륨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리열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아질산 나트륨 자체가 발암물질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리 과정에서 다른 물질과 반응해서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겠죠. 고기를 태웠을 때 나는 다이옥신은 발암물질이지만 아질산 나트륨은 발암물질은 아니다. 자, 두 번째 단점은 4g 이상 섭취를 할 때 혈액 중에 헤모글로빈을 산화시켜요. 자, 산화된다는 건 뭐냐면 물질이 산소를 얻고 혹은 전자를 잃으면서 성질이 아예 바뀌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성질이 아예 바뀐다. 자,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매우 힘들어요. 자, 그래서 메트헤모글로빈이 되는데, 자, 이 메트헤모글로빈은 다른 헤모글로빈과 다르게 산소를 운반하지 못한다. 자, 원래 이렇게 적혈구가 이렇게 있으면, 적혈구가 폐에 가서, 폐로부터 여러분이 들숨을 들이쉬면 산소를 받아서 산소와 결합을 하고, 적혈구 내에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결합을 하고, 자, 세포로 가서 내가 얻은 산소를 다시 돌려주면서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는데, 자, 메트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지 못해요. 이미 산화된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산소를 더 주거나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숨을 쉬고 아무리 피가 돌더라도 산소가 이동이 없으므로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가 있다. 관련된 질병으로 용혈성 빈혈, 저산소증 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관자놀이의 두통 및 두근거림을 발생시킵니다. 자, 일반 사람이라면 근육이 긴장을 하고 이완을 하는 정도가 정상적이라면 혈류량도 정상적이겠죠? 자, 근데 아질산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평활근이 이완돼요. 다른 평범한 사람들보다, 정상인 사람들보다 혈류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머리로 가는 혈류량이 변하면서 두통이 생긴다. 또 혈류량이 변하니까 심장에서 그걸 내보내는 양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두근거림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세 가지가 아질산 나트륨의 단점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질산 나트륨 첨가물의 농도 측정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식품 첨가물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적용해서 실제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보는 실험입니다. 자, 첫 번째 과정은 아질산 나트륨이 함유된 햄을 같은 크기로 자른 후 가열합니다. 자, 왜 가열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질산 나트륨은 직접적으로는 반응을 하지 않지만 조리 과정에서 열에 의해서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는 있다. 그래서 가열된 상태를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자, 실험은 총 4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상온에서 가공육을 10분 담가 놓는 경우, 두 번째는 60도에서 가공육을 10분 담가 놓는 경우, 3번은 끓는 물을 비커에 넣고 가공육을 5분 담가 두는 경우, 네 번째 실험은 끓는 물을 비커에 넣고 가공육을 10분 동안 담가 두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실험을 하면 여러분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다가 두 가지 실험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이 만약 첫 번째 실험과 세 번째 실험을 한다면 상온의 물을 비커에 두고 가공육을 10분 동안 담가뒀을 때, 끓는 물을 비커에 두고 가공육을 5분 동안 담가두었을 때, 자, 그림과 같이 실험 3이네요. 그림은 실험 3을 보니까 색깔이 대략 0.8과 비슷해요. 자, 실험 3에서는 0.8mg/L 정도의 농도로 아질산 나트륨이 관찰되었다, 용출되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1번은 0.3mg으로 좀 더 적게 나왔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면, 자, 이렇게 아질산 나트륨이 1번 실험에서 적게 관찰된 이유는 가공육을 많이 담가두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온도를 조절했기 때문일까요? 자, 정답은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가공육 시간 때문에, 가공육을 담가둔 시간 때문에 변했을 수도 있고, 온도 때문에도 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걸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1번, 2번 혹은 3번, 4번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1번, 2번 혹은 3번, 4번처럼. 자, 1번, 2번 같은 경우는 가공육을 10분 동안만 담가둬요. 그리고 뭘 비교하냐? 물이 상온인지, 물이 60도인지를 비교를 합니다. 자, 3번, 4번 같은 경우는 끓는 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5분 동안 담가뒀는지 10분 동안 담가두었는지 이 시간을 비교합니다. 자, 이렇게 1, 2번 실험처럼 10분 동안 일정하게 유지한 모든 조건들을 통제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때 어떤 변인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이 실험의 결과가 바뀌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변인은 항상 통제합니다. 다 동일하게 둡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실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다 하는 조건 하나를 바꾸는 것, 이거를 조작 변인을 바꾼다라고 합니다. 조작 변인을 만든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단 하나의 조작 변인이 단 하나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실험 결과를 해석하기가 쉬워진다로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아질산 이온의 농도를 측정하여 구하면 다음과 같은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효과가 1번이 제일 크구나. 1번이 뭔지 한번 볼까요? 1번은 상온의 물에 10분 동안 담가준다.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줄이는데 효과가 매우 좋다. 자, 두 번째는 60도의 물에 가공육을 10분 동안 담아둔다. 자, 세 번째는 끓는 물에 5분 동안 담아둔다. 가장 효과가 없었던 건 끓는 물에 가공육을 10분 동안 담가두는 경우. 자, 그래서 물의 온도보다 가공육을 10분 담아두는 게 더 효과가 좋고, 물은 상온일수록 더 유리하거나 효과를 보는데 좋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알게 된 다음에 그냥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햄이나 소세지 혹은 베이컨을 먹을 때 조금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상온의 물에 조리를 하기 전에, 익혀 먹기 전에 약 10분 동안 물에 담가 넣는다면 여러분이 섭취하는 아질산 나트륨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는 식품 첨가물의 여러 가지 종류와 장단점을 조사해보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하는 과제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소르비톨, 아황산 나트륨, 글루탐산 나트륨, 안식향산 나트륨, 타르직소, 적색 3호, 황색 4호, 청색 5호 이런 같은 합성 착색료, 합성 착향료, 색을 내는 물질, 향을 내는 물질, 그 다음 자당 지방산 에스터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 있습니다. 자, 이 외에 여러분들이 난 다른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조사해보고 싶다 한다면 식품 공전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여기 www.foodsafetykorea.go.kr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식품 첨가물을 조사해볼 수가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조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먼저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식품 첨가물의 정의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저도. 자, 식품 첨가물을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의 예인 아질스나트륨을 조사를 했는데 아질스나트륨의 이화학적 성질은 이런 게 있다. 대략적인 특징. 더 자세하게 조사해 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 물질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 이걸 조사를 해주시면 좋죠. 뭐 결정 세계라든지 뭐 어디에 많이 쓰인다든지 용해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러한 식품 첨가물은 장점이 뭐가 있다. 단점이 뭐가 있다. 를 기본적으로 조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있었는지 혹은 자기의 생각은 어떤지 나는 이거를 얼만큼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언제 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런 내용과 같이 자기 생각이 좀 들어가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식품 첨가물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10월 14일에 이제 코로나가 엄청 유행했었죠.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이틀 뒤에 숨진 17세 고등학생 A군이 있었다. 자, 사람들이 갑자기 건강하던 학생이 죽었으니까 이제 독감 백신 때문에 죽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의심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죠. 자, 독감 백신을 맞고 아질산염을 섭취한 A군이 있을 거고 또 B군은 독감 주사는 맞았지만 아질산염은 과량으로 섭취하지 않은 경우 혹은 C군 같은 경우는 독감 주사는 안 맞았지만 아질산을 먹은 경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D 같은 경우는 독감 주사도 안 먹고 아질산도 안 먹고 자 그러면 이분이 죽은 이유 이분이 이제 사고를 당한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인가 조사를 해본다면 자 독감을 주사를 맞고 살아난 학생 같은 상황에서 살아난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독감 백신 때문에 사망한 건 아니라고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혹은 이제 아질산나트륨의 허용 기준을 보면 자 1kg당 70mg인데 성인 남자 저 이제 60kg를 넉넉하게 기준으로 약 4.2g이죠. 60 곱하기 70을 하니까 허용 기준이 4.2g이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500g짜리가 있는데 여기 약 100분의 1 정도 이 정도 되겠네요. 자, 이 정도 되는 양을 먹은 건데 자, 이 정도가 좀 과량이에요. 이 정도를 먹으면 4.2g 정도를 먹으면 사망할 수가 있다. 근데 고등학생 A군한테서는 이 정도의 양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아질산나트륨에 의한 사망이 아닐까라고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부터 일본 첨가물 전문가 와타나베까지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가 간다고 생각되는 정보는 어떤 게 있나요? 혹은 이 정보는 너무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찾아서 표시를 해보세요. 자,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의 경우 섭취량이 0.18에서 2.5g이다. 그 다음에 이 g을 먹으면 이 정도의 섭취량을 하면 이 정도를 섭취를 하면 사망할 수가 있다. 뭐 이거는 관련된 자료가 있겠죠. 자, 아질산나트륨은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이다. 발암물질은 근거는 없지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질산나트륨 식품 첨가물은 청산가리에 버금가는 독극물이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자, 거의 겁나는 물질은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즐겨 먹는다. 자, 이 자료 조사 내용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식품회사에서 빨리 대안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고 하루빨리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 다음 자, 미국인은 하루에 약 1000명이 암으로 숨진다. 그 다음 그 중에서는 아질산나트륨의 희생자가 가장 많다라는 게 이러한 박사의 주장이다. 자, 이 사실은 첨가물 가운데 가장 위험한 물질인 아질산나트륨이 일본 첨가물만 전문가 와타나베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자, 오늘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문가의 견해다. 혹은 리진스키 박사가 주장을 했다. 일본 첨가물 전문가 와타나베 씨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 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근거가 없는 이상 전문가의 권위에 의존한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사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아마 이 사람이 청산가리의 치사량이랑 아질산나트륨 치사량이 같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물도 마찬가지로 물도 하루에 뭐 한 20kg 이상 먹으면 죽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치사량의 내용 그 그람 수가 같은 건 물론 주의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냥 우연한 숫자의 일치일 뿐이지 청산가리만큼 아질산나트륨이 위험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불행의 아이들이 먹고 있다, 아이들에게 불행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혹은 뭐 미국인은 하루에 약 1000명의 암으로 숨진다. 뭐 이것도 사실에 입각한 말이겠죠. 자, 근데 이 1000명의 암으로 숨지는데 이 암으로 숨지는 1000명이 아질산나트륨에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주장일 뿐인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위험하다. 자, 여기서 보시면 불행하고 위험하고 죽고 사망하고 막 이렇게 약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공포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글이나 그 다음에 전문가의 권위에만 의존하는 글. 근데 이 사람 주장이 지금 없죠. 주장이 이제 청산가리랑 아질산나트륨의 치사량이 비슷하니까 위험하다라고 이제 하는 것 빼고는 다른 근거가 별로 없다.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읽을 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전문가 권위에 의존하는 글은 좀 거르시면 됩니다. 주로 참고를 하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식품 첨가물의 종류 및 장단점을 조사하시고 이거와 관련된 이 식품 첨가물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도 조사를 하셔서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제출한 다음 주에 등교 수업을 할 때 교과부장에게 실험 전에 제출을 하시고 그럼 교과부장이 실험 전에 저한테 수합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밀도랑 관련된 실험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조사해 오셔야 돼요. 하나는 물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을 측정하는 방법. 다음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조사해 오시면 됩니다. 문제 두 문제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오셔야 됩니다. 조사 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행평가 볼 때는 오픈북을 하진 않으니까 이번에는 암기를 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조사를 해오는 과제가 하나 있고 조사해서 발표하는 과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제출한 후에는 실험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신난다.